소설 들려주는 여자. 현기증. 김미월. 그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조만간 시로 승격될 거라는 소문이 헛되이 떠돌았던 소읍이었다. 그곳에는 무엇이든 하나씩만 있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나, 절과 성당과 교회도 하나, 결혼식장도 하나, 시장도 하나, 보건소도 하나. 그래봬도 인생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셈이었다. 달리의 관심사도 하나였다. 언제 어른이 될까 하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대부분 마을을 떠나기 때문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열패감을 감추기 위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마을을 애찬했다. 대도시 가봐야 뭐해. 여기가 최고지.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들 인심 후하고. 난 누가 도시로 가래도 안 갈 거야. 그들 역시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대도시로 나가서 성공한다고 다그치리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그들 아닌 자들도 다 아는 얘기였다. 마을에 그녀가 나타난 것은 달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봄이었다. 늑수구레한 남자 선생들밖에 없던 중학교에 젊은 여교사가 첫 발령을 받아 부임했다는 뉴스는 마을 안팎을 뒤흔들어 놓았다. 수학 선생이자 달리의 반 담임 선생이 된 그는 딱히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신임 교사다운 순수함과 열정으로 남녀 학생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특히 달리를 탐복시켰던 것은 그녀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보편적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동성애가 왜 금지되어야 하지요? 좌측 통행이 정말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신문 기사의 내용이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소년, 소녀들은 이 새로운 수학 선생에게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수학했다.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뒤집어주고 매사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녀에게 경도되었다. 자연히 수학 성적도 올랐다. 피타고라스 정의, 2차 함수며 방정식 같이 딱딱한 교과 과정도 그녀를 거치면 생의 비위라도 감춘 듯 매혹적인 암호들로 변신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이야 자녀들이 좋아하는 선생을 좋아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 무엇이든 하나뿐인 마을에서 그녀는 어느 틈엔가 하나뿐인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6월 중순이었으리라. 땡볕이 내리쬐는 오전 9시. 운동장에서 전교 조회가 열렸다. 달리는 대열의 맨 뒷줄에 서 있었다. 날은 덥고 교장 선생의 훈화는 길고 달리는 자꾸 어지러웠다. 심호흡을 하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흰색 교복을 갖춰 입고 서 있는 아이들 수백 명의 등이 보였다. 뒷모습이 서로 너무나 유사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물이 출렁거리는 것 같았다. 달리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보였다. 똑같이 흰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들처럼 한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커다란 원이 만들어졌다. 원은 점점 더 넓어져서 운동장을 집어삼킬 듯했다. 그리고 곧이어 달리는 제 뺨을 짓누르는 운동장의 흙이 싸늘하다고 느꼈다. 양호 선생이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달리의 곁에 있는 사람은 그녀였다. 흔히 있는 일사병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녀가 양호 선생의 말을 전했다. 달리는 이렇게 닫힌 공간에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평소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결혼은 언제 하실 건지 그것부터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른 질문부터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는 도시락처럼 매일 가슴에 품고 다녔던 물음표들 중 손에 닿는 것을 아무거나 끄집어냈다. 선생님은 왜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눈을 치켜떴다. 반듯한 이마에 가는 주름이 두 줄 생겼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으니까. 16살 소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다. 그럼 다른 과목엔 정답이 없느냐고 달리는 묻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녀가 팔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때? 좀 괜찮니? 괜찮지 않았다. 제 머리에 얹혀있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자 숨이 가빴다. 괜찮아요, 선생님. 좀 더 누워 있을래? 아니면 선생님이랑 교실로 갈까? 좀 더 누워 있고 싶었다. 지금처럼 옆에 선생님만 있어준다면. 하지만 그녀는 곧 교실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교실로 갈래요, 선생님. 오늘 홈룸이 있잖아요.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던 달리.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홈룸 시간에 서기를 맡고 있었다. 그녀가 소리내어 웃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면서 눈밑 애교살이 도드라졌다. 웃을 만도 했다. 중학생들의 학급 회의란 건 수준이 빤해서 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의장이 없다 해도 저절로 알아서 굴러갈 만큼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의제는 때가 6월이니만큼 통일에 대한 것이었다. 해마다 우려먹은 주제였으므로 회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평화 통일을 하자, 북한 주민들을 돕자,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등 결론도 작년과 다를 바가 없어서 서기 노릇을 하는 달리도 일이 손쉬웠다. 기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샤프심이 부러졌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 통일이란 게 뭐죠? 교실 뒤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그녀가 교단 쪽으로 걸어 나왔다. 여러분 말대로 북한 정부를 없애고 통일 국가에 남한 정부 하나만 세우는 거, 그게 진짜 평화 통일일까요? 달리는 샤프심을 급히 갈아 끼웠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몇 줄 남지 않은 칠판의 내용을 회의 일지에 옮겨 적는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그리고 이튿날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조리의 시간에는 옆반 담임 선생이 들어왔다. 수학 수업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종례 시간에는 옆반 선생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에서 아침 일찍 그녀를 연행해 갔다는 소문이 교무실에서부터 복도를 타고 교실로 들어왔다. 어제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회의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경찰이 상부에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소문의 요지는 그러했다. 반장이 비상 학급 회의를 열었다. 도대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떠벌린 아이가 누구냐는 불만이 먼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학급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제로 남아야 했기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선생님에게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원래 매사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를 즐겼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누군가 색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반하이 누군가 부모님께 말을 잘못 전한 거라고.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모두 입을 맞추자고 했다. 반아이를 전원이 우기면 증거도 없을 거라고 말이다. 반장을 필두로 몇몇 아이들이 교장실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장담해요. 교장 선생이 공책 한 권을 내밀었다. 언제 입수했을까? 그것은 학급 회의일지였다. 반장이 공책을 펼쳤다. 북한 정부를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 통일은 북한 정부를 인정하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달리가 손을 내저었다. 회의 내용도 아닌 선생님이 지나가듯 던진 이야기를 기록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거기 적힌 문장의 글씨체는 분명 달리의 것이었다. 그는 방과 후 운동장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 가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운동장을 어슬렁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대꾸한 게 다였단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어른들은 혀를 찼다. 왜 그랬을까? 달리 할 말이 없다니. 할 말이 많았을 텐데. 누군가는 그녀가 경찰서에서 진작 풀려났으며 이 마을을 아주 떠나버렸다고도 했다. 달리는 수업 시간에도 전보다 더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학 시간이었다. 운동장에서 무슨 체전인가 하는 대규모 행사의 개막식에 선보인다고 여학생들이 매스게임 연습을 하고 있었다. 늑다리 수학 선생이 칠판에 직각 삼각형을 그렸다. 여학생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공장에서 한꺼번에 대량 생산된 동일 모델의 인형들 같았다. 늑다리 선생이 칠판에 A제곱 이꼴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라고 썼다. 등의 저마다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 표식을 단 인형들이 구령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모이며 여러 가지 대형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마가 뜨거워졌다. 뜨거워서 못 참겠다고 느낀 찰나 달리는 그대로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정신을 잃었다. 양호 선생은 이번에는 일사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장마가 물러나고 폭염이 지나가자 가을이 왔다. 마을은 활기로 가득했다. 학교는 시끌벅적했고 결혼식장은 주말마다 장사진을 이루었다. 마을이 곧 시로 승격되리라는 소문이 구체화되었다. 교회는 증축을 했고 절은 신도 수가 늘었다. 노인들은 건강했고 어린아이들은 뛰어다니다가 곧잘 넘어졌지만 금방 일어났다. 모두들 하나같이 여름의 일은 잊었다. 그 수업 시간을 달리도 잊었다. 그는 그녀가 마을에 오기 전에 그랬듯이 오직 하나만을 꿈꾸고 있었다. 빨리 어른이 되기를, 그래서 빨리 이 마을을 떠날 수 있기를 그는 빌었다. 창호지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일까? 정말 그녀가 앉아 있을까?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을 보러 왔다는 것을 이 용하다는 점쟁이는 알아맞힐 수 있을까? 달리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선생님을 만나면 묻고 싶었다. 수학에 정답이 있다면 정답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문이 열렸다. 점쟁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이가 쉰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째진 눈으로 달리를 쏘아보았다. 떡 벌어진 어깨며 거먹게 탄 얼굴, 귀와 코에서 턱까지 이어진 구레 나롯을 보니 사내가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에서 도끼로 장작을 팬다 해도 달리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는 달리에게 사내가 들어와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내는 횡댕그렁했다. 한쪽 벽면에 병풍이 쳐져 있고 그 앞에 안진뱅이 탁자와 보료가 놓인 게 방안 집기의 전부였다. 달리가 자신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두 손으로 건넸다. 사내는 그것을 제 이마에 문대더니 양 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눈을 감았다. 무어라고 주문 읊는 신용을 했다. 마수거리 하는 거야. 행동거지로 보나 말본새로 보나 사내는 그리 신통한 역술인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달리가 태어난 해에 음력 간지도 모르는지 책을 찾아보기까지 했다. 애초에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달리는 뭔가 속은 기분이 되었다. 사내가 두 권의 책을 펼쳐놓고 번갈아가며 읽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직장 문제가 안 풀리는구먼. 달리는 가슴이 뜨끔했다. 여자 문제도 잘 풀린 적이 없고 말이야.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맞기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딱 거기까지였다. 술토에 재성이 암장에 있고 새가 날개를 다치는 형국이라 남방 화운의 발복 하나 만경 창파의 나룻배가 떠 있는데 서북 방향의 호보룬에 따라 물과 흙이 함께 있으니 습토라. 사내는 책을 숫째 읽다시피 했다. 달리는 고장난 가스레인지가 베란다에 몇 달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침에 트럭이 왔을 때 수거해 가라고 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움에 그의 눈썹이 실룩거렸다. 자, 이제 피용 취기라여 개운할 길을 일러주겠네. 사내가 벼랑간 손바닥으로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에? 뭐라고요? 달리는 화들짝 놀라 가스레인지를 내팽개쳤다. 자넨 말이야 부동산 중개인이나 은행 직원 같은 걸 해야 돼. 사내는 달리의 사주가 쓰인 종이에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적었다. 그 옆에 다시 은행 직원이라고 썼다. 그 와중에도 글씨체에 신경을 쓰는지 획 하나 그을 때마다 한 세월이 흘러갔다. 달리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이다. 서점에서 역학책을 읽고 있었다던 여자. 그녀는 정말 선생님이었을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사내가 실눈을 뜨고 그를 주시했다. 눈매가 양쪽으로 더 찢어졌다. 험악한 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늘 골탕만 먹는 멍청한 악당처럼 미워할 수 없는 구석도 엿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아직도 수학을 가르치고 계실까? 달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복채가 정말 2,000원입니까? 사내가 상체를 뒤로 젖히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방문 쪽에 대고 고함을 쳤다. 여보, 인제 들어와요. 이마가 좁고 눈이 작고 코가 납작한 여자가 웬 쟁반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쟁반에는 시루떡과 수박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이 2,000원어치가 훨씬 더 되어 보였다. 오늘이 개업날이라고 여자가 수박을 권하면서 입을 뗐다. 그래서 당분간 저렴한 가격에 손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도 이 자리에 점집이 있었는데 터가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시내로 진출했다고 사내가 거들었다.
축하할 일이네요. 개업을 한 점쟁이 부부에게인지 시내로 진출했다는 옛 점집에게인지 말해놓고 보니 축하의 대상이 불분명했다. 어떤가? 정꾀가 잘 맞는 것 같은가? 사내가 상체를 달리 쪽으로 기울이며 어울리지 않게 눈웃음을 쳤다. 달리는 마치 입에 음식물이 들어있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듯 열과 성을 다해 시루떡을 씹었다. 사내도 대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는지 곧바로 말을 이었다. 미래가 궁금하면 과거를 잘 살펴보게. 과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젊은 양반이 사주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점쟁이도 인간이야. 부처도 불경을 잘못 읽을 때가 있는데 점쟁이라고 실수를 안 할까? 달리는 제 사주가 적힌 종이를 돌려받았다. 그것을 2번 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말이야, 세상에 정해진 게 어딨어? 인생에 정답이 어딨나? 사주는 사주고 우린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오늘 점집을 개업한 역술가가 첫 손님의 사주를 봐준 뒤 할 말로는 적절하지 않은 듯 했으나 달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달리 할 말도 없었다. 시루떡이 차지고 고소했다. 그는 떡고물이 묻은 손으로 수박을 집었다. 수박도 달고 시원했다. 예의 귀신 목구멍 쇳소리와 함께 달리의 등 뒤에서 대문이 닫혔다. 생애 최초의 점집 탐방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옷 수선집이 있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몇 발짝 걷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이 간지러웠다. 무시하고 걷자 간지러움은 따가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왼발에 체중을 싣고 서서 오른발에 구두를 벗었다. 흰 양말바닥에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깔창에도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아, 앞정이 꽂혔었지. 오늘 아침의 사건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하철 왕복 요금 2,000원으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긴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침부터 피를 흘린 탓일까?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피를 닦아낼 만한 것을 찾아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2번 접혀있는 종이를 펼쳤다. 부동산 중개인, 은행 직원. 점쟁이 사내의 필체가 그새 눈에 익었다. 달리는 골목 한가운데 외발로 서서 부동산 중개인과 은행 직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답이 쉬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도 정답이 있을까? 달리는 자신의 일생을 2번 접고 1번 더 접어 구두의 깔창과 양말 사이에 끼웠다. 갈 길이 멀었다.